억압받는 사람들의 편에 섰던 사상가 칼 마르크스. 그런데 그가 사실은 잔혹한 식민주의를 옹호했다? 이런 주장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쩌면 좀 충격적인 이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 오래된 논란, 그 진실은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런 흐름으로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논란의 핵심, 즉 마르크스가 정말 식민주의를 옹호했는지 그 주장을 살펴보고 식민주의를 둘러싼 아주 단단한 신화 두 가지를 깨뜨려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마르크스의 진짜 생각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그가 아시아의 미래를 어떻게 봤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해를 걷어내는 여정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마르크스는 식민주의의 옹호자였나? 이 논쟁의 가장 뜨거운 지점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모순적이죠. 평생을 인류 해방을 위해 바쳤던 사람이 어떻게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억압하는 걸 긍정했다는 비난을 받게 된 걸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고들 문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르크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사실 그가 비판했던 식민주의의 진짜 얼굴부터 알아야 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던 첫 번째 신화, 영웅적인 탐험가라는 이미지부터 한번 깨부숴 보겠습니다. 개척자, 탐험가, 모험가, 선구자. 참 듣기 좋은 말들이죠. 이런 단어들을 보면 뭔가 미지의 세계를 향한 용감하고 낭만적인 도전, 이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바로 이런 언어들이 식민지 팽창이라는 역사를 아주 멋지게 포장해 왔던 겁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포장지를 벗겨보면 전혀 다른 현실이 나타납니다. 발견과 모험이라고 불렸던 건 사실 정복과 예속이었고요. 문명 전파라는 건 기존에 있던 문명을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교역은 약자를 위한 명분이었고 소위 영웅적 개척자는 그냥 제국의 앞잡이였던 거죠. 이 모험의 대가가 어땠는지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12만 명 이상. 이게 콜럼버스 단 한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던 고작 8년 동안 한 섬에서 사라진 원주민의 최소 숫자입니다. 이게 바로 낭만적인 신화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에요. 이 기록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끔찍하죠?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 사냥이고 학살을 하나의 오락거리로 삼았던 거예요. 발견과 탐험이라는 아름다운 단어 뒤에는 바로 이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식민주의를 둘러싼 두 번째 신화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게 결국 평화로운 자유무역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동인도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은 회사지만 실체는 글쎄요, 거의 괴물에 가까웠죠. 한 나라의 정규군보다 더 큰 군대를 자기들 마음대로 굴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세금을 걷었어요. 이건 그냥 회사가 아니라 사실상 군대를 가진 또 하나의 제국이었던 셈입니다. 동인도 회사의 지배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한번 보시죠. 이 세포의 항쟁, 시작은 기름칠한 탄약통이었지만 이건 그냥 불씨였을 뿐입니다. 왜 인도 전역이 들고 일어났을까요? 그건 단순히 종교적 모욕을 넘어서 수십 년간 쌓여온 억압과 모멸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무역이라는 게 얼마나 허울 좋은 말이었는지는 아편 전쟁을 보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논리가 기가 막히죠? 자기들이 차 사느라 돈이 나가니까 그 적자를 메우겠다고 나라 전체를 마약 중독자로 만들어요. 그걸 막으니까 자유무역을 침해했다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역사상 마약 팔려고 일으킨 가장 파렴치한 전쟁이 아니었을까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식민주의라는 게 얼마나 잔혹한 현실이었는지 충분히 봤습니다. 이 맥락을 머릿속에 딱 담아두고 드디어 오늘의 진짜 주제, 마르크스를 둘러싼 오해를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입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게 마르크스를 식민주의 옹호자로 만드는 결정적 증거로 항상 등장하는 그 인용구죠.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동양인들은 미개해서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으니 우리 서양이 대신해줘야 한다. 뭐 이런 아주 오만한 뜻으로 들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문장은요,
사실 동양인과는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마르크스가 당시 프랑스 농민들이 서로 너무 흩어져 살아서 정치적인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상황을 분석하면서 쓴 구절이에요. 맥락을 싹둑 잘라버리니까 의미가 완전히 반대로 바뀐 거죠. 그럼 마르크스는 인도를 어떻게 봤을까요? 그는 영국의 지배가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고 봤어요. 한편으로는 인도의 낡은 사회를 정말 잔인하게 파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들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미래의 새로운 사회가 나올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절대 식민 지배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역사가 이렇게 끔찍하고 모순적인 과정을 통해 움직인다는 걸 냉철하게 분석한 거예요. 마르크스가 식민주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조금이라도 의심이 남으셨다면 이 말을 직접 들어보세요. 그는 문명의 위선을 그 누구보다 신랄하게 꿰뚫어 봤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신사인 척, 문명인인 척하지만 식민지에 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야만인으로 돌변하는 그 이중성을 정확히 지적한 거죠. 마르크스가 특히 분노했던 지점이 바로 이 아편 무역이었습니다. 그는 이게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파괴하는 짓이라며 악명 높은 노예무역보다도 더 끔찍하다고 말한 한 영국 관리의 말을 인용했어요. 이게 과연 식민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의 목소리일까요?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마르크스와 그의 동지 엥겔스는 이 끔찍한 파괴와 착취 너머에서 과연 어떤 미래를 봤을까요? 그들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글은 마르크스의 평생의 동지였던 엥겔스가 쓴 겁니다. 그는 중국 민중의 저항을 보면서 단순히 낡은 제국의 몰락만을 본 게 아니었어요. 그 너머에서 아시아 전체의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고 선언한 거죠. 이건 억압받는 사람들의 힘에 대한 믿음이지 절대 멸시나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웅적인 탐험가와 자유무역이라는 두 가지 커다란 신화를 깨트렸고요. 마르크스에 대한 오해가 어떻게 맥락이 잘려나간 이용구에서 시작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그의 분석은 식민주의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그 야만성과 모순에 대한 당대의 가장 날카로운 비판이자 고발이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역사가 정말로 이런 잔혹한 모순을 통해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럽고 파괴적인 현상들은 어쩌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미래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답은 없지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